안녕하세요. 먼저 제 이름은 강치욱입니다. 1년 동안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좌에 대한 것을 먼저 소개를 하면, 기본반은 캠벨 책이라고 흔히 하는, 저자 이름이 캠벨이어가지고 캠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책으로서 원래는 보통 수업을 주 1회씩 합니다. 근데 그 1월 달에 우리가 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몰아가지고 한 달에 원래는 일주일에 이틀씩 해서 12월 1월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강의를 빨리 듣고 그 생물학 총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월 달에 3일을 하고 1월 달에 하루를 해서 2달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12월 달은 소개에 나와 있듯이 금, 토, 일, 3회 수업을 하고, 1월 달에는 금요일 날 진도가 생각만큼 빠르게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1월 달에 좀 보강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일요일 날 진도에 맞추어서 보강을 2번 할 수도 있고 혹은 3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약속을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심화반은 본 강의로서, 그래서 원래는 심화반 강의만 했는데 심화반 강의를 처음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이 강의를 개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강의는 이 강의가 본 강의이고, 이것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생물학 총론이라고 하는 책을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생물학 총론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실제 시험을 준비할 때는 물론 생명과학 책도 같이 공부를 해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 총론에 생명과학에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모든 것들을 다 수록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마도 생물학 총론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은 생물학 총론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는 4개월 과정으로서 1월에서 4월까지 수업을 하고 주 1회 수업을 합니다. 토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업을 해보니까 진도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 왜냐하면 얘기를 할 때 바로바로 알아들어주면 수업 진도가 빨라지는데, 그게 아니고 듣는 분들이, 특히 이제 지금은 주로 인강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니까 현강에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내가 이 아이 컨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못 쫓아오게 되면 또 설명을 또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지연되더라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한 2월 달부터는 일요일 날 보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정규 강의이고 일요일 날 보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끝나면 문제풀이 반을 4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생물교원 임용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인 피트라든지, 이전에 시험이 끝난 미트라든지, 이 4개의 시험을 주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시험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들을 쭉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수능 문제라든지 피트 문제라든지 미트 문제라든지 혹은 임용 문제가 중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교수님이 문제를 내셨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참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문제는 수능이라든지 피트라든지 미트와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수능은 고등학생들이 다루는 시험이라 해서 등한시하지 말고, 대신 내가 다뤄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해서 또 고등학교 강의를 굳이 인강을 듣는다든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혼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내용적인 측면들은 비슷비슷한 것이니까 대신 그 내용,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보다 더 심화해서 묻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참고할 때 굉장히 좋은 참고서가 수능 문제인 것 같아요. 대신 수능을 왜 고등학교 때 준비할 때 보면 학원가에서 만든 전국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지? 이와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그건 학원에서 만들거나 혹은 소수의 다른 출제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 없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식으로 출제를 한 수능 문제는 우리가 이제 꼭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한 번씩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문제풀이반에서는 교원 임용 기초 문제하고 이전에 출제가 되었던 MD 문제하고 그리고 피트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대략 한 6주에서 8주 정도, 보통은 6주를 수업을 합니다. 내용학, 모의고사를 할 것입니다. 책이 총 생물학 총론이 총 6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전체 교과에 대한 것을 6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편집을 했었는데 그 6권에 맞춰 가지고 한 권당 한 주씩 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반을 진행하는 것이 내용학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6주로 할 것인데 작년에 수업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수업을 계속 보강 없이 진행을 한다라면 한 8주 정도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원래 진도가 좀 빨라가지고 이 내용학 모의고사에 배당할 수 있는 시간 6주가 된다라면, 8주가 된다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수업은 6주 대신에 8주를 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2주는 1권에서 6권까지를 함께 합쳐가지고 모의고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주가 될 수도 있고, 8주가 될 수도 있고. 교육론과 내용학이 함께 있는 전체 모의고사는 나하고 같이 팀티칭을 하는 교육론 선생님이 양혜정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양혜정 선생님이 같이 문제를 출제를 해서 4주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함께 문제를 출제를 하고 풀이하는 것도 같이 풀이를 하겠습니다. 기본반은 심화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심화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혹은 너무 집착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캠벨 생명과학 책은 또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을 내가 수십 번 읽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생물학 총론을 하게 되면 선배들에게 많이 얘기를 들었듯이 내용이 생물학은 굉장히 방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 총론을 따라오기도 너무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생명과학을 따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학도 해야 되고 생물교육론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12월 달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 동안에 생명과학 책을 굉장히 좀 많이 읽어봐요. 대신 책을 읽을 때 한 페이지를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소설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쭉 정독을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 강의장에 얼마 없고 거리가 있으니까 좀 벗으면 안 될까? 내가 좀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장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적기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뒤에 수업을 따라올 때 혹은 임용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12월 달 동안에 생명과학 책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요. 몇 번을 읽어야 되느냐?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두지 말고 최대한 많이 읽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 채점을 해요. 모의고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작성을 한 답지들을 보게 되면 글을 적어보지 않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나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으로만 본다는 얘기지. 글로 적는 것을 등한시한단 말이지. 글로 적더라도 요약해서 적는 것, 간단하게 단어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 나가는 것이지, 문장을 적는 것은 잘 없더란 얘기지.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학교의 숙제가 무엇이었냐면 일기를 쓰는 것이 숙제였어요. 근데 요즘은 내 애들을 키워보니까 학교에서 일기 검사 안 하더라고. 우리 때는 일기 검사를 매일 하고 일기를 안 쓰게 되면, 우리 때는 맞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맞았단 말이지. 난 아직도 기억이 나. 일기를 쓰지 않아가 맞았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누구도 일기를 쓰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검사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작문하는 것에 대한 것은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답지를 보게 되면 이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나는 느껴져. 근데 문장에 대한 작성 능력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게 된다는 얘기지. 문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교원 임용을 준비할 때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답지를 적으면 내가 적을 때 생각을 채점자가 알아줄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지. 그러나 채점자는 절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채점자가 답지를 보고 이 답지를 누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답안을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채점하게 되면 그 부정행위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표현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만 봐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채점자는 실제로 정답지를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출제자가 정답지를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출제자가 혼자서 채점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현직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채점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채점자는 단순하게 기계적인 행동밖에 못해요. 출제자가 정답지를 만들게 되면 그 모범 답안을 참고해가지고 채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는 글이 채점자에게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글을 적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적어보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특히 남 선생님들의 특징이 글자체가 너무 읽기가 힘들어.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 누군가가 똑같은 글을 적었는데 한 사람은 글을 너무나 이쁘게 적고 한 사람은 글을 너무나 읽기 힘들 정도로 적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채점을 할 때 개인적인 감정은 개입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 개입되지 않을 것이냐는 거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한 문제에 대한 채점이, 어떤 채점자는 만점을 줬는데 어떤 채점자는 0점을 줬어요. 근데 이걸 누구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글을 많이 적어보고, 그리고 글자체에 대한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또한 글을 적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것을 옮겨 적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해줘요. 왜냐하면 출제자는 책을 통해 가지고 모범 답안지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맞는 문법이라든지 그들에게 맞는 어떤 형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책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생명과학 책은 되도록이면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아. 본 수업은 심화반에서 하는 생물학 총론이 본 수업입니다. 그래서 생물학 총론은 정말 많이 읽어봐야 되고, 생물학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체를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해야만 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부 생물학 총론에서 다루었던 이론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 내가 글을 적어야 될지를 연습을 하는 것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강좌들입니다. 강좌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책 2페이지에 1장 생물학과 그 주제들이라고 나와 있는 챕터 1이 있어요. 이 챕터 1의 경우에는 생물학에 대한 전반적인 서론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1을 보면서 함께 인트로덕션을 진행을 하면, 대신 사람마다 표현하는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책에 있는 글자 그대로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보다는 내가 여러 책들을 읽었을 때
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형태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참고해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것을 생물이다라고 생물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때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3페이지 그림 1-2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생명 현상은 물질 대사, 반응과 항상성, 교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장과 발생, 네 번째는 생식과 유전, 다섯 번째는 적응과 진화. 여섯 번째는 책은 규칙적 정렬이라 했어요. 보통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을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체계화되어 있다,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1번에서 5번까지는 생물에 대한 기능적인 것을 서술하고 있고 6번에 대한 것은 생물의 구조에 대한 것을 서술을 하고 있어요. 생물에서 기능을 생리라 합니다. 생물에서 구조를 형태라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의 크게 고전적인 생물학을 두 개의 분과로 나누게 되면 하나는 기능을 다루는 생리학, 또 하나는 구조를 다루는 형태학. 근데 학부 때 공부를 해봤으면 알겠지만 생리학 교재나 형태학 교재나 책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 대신 주어가 다른 것이지. 생리학의 주어는 기능적인 것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근데 형태학에 대한 것은 기능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가지고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같은 구조에 대한 것을 모아가지고 기능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형태학이라고 한다면 생리학의 경우에는 같은 기능에 대해서 필요한 형태들을 모아가지고 서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한 내용 구성에 대한 것만 내용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용은 동일한 거야. 그래서 형태학 책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지. 그래서 대부분 생물학과에서 제일 싫어하는 교과가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 형태학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지. 형태학은 같은 구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이 다 제각각이 되어버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것을 다루는 생리학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는 더 편하고 보다 더 쉽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 어쨌든 기능에 대한 것은 생리학이라 하고 구조에 대한 것은 형태학이라 하게 되면 생리학은 좁은 범주에서의 생리학은 물질 대사와 반응과 항상성을 다루는 것이 좁은 범주에서의 생리학 영역이 되게 됩니다. 생장과 발생을 다루는 것이 발생학이고 이 교재에서는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발생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국어학적으로는 발달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생물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이라는 용어보다는 발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는 생물학적으로 더 좋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발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발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생식과 유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특히 유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유전학이 되게 됩니다. 얘는 생리학으로 취급을 하기보다는 개체 수준 이상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진화학은 생리학이다라고는 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진화를 다루는 것을 진화학이라 합니다. 먼저 각각에 대한 것을 소개하기 전에 그러면 이들에 대한 것을 1번에서 5번까지에 대한 것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한다라면 생물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살아있다라고 하느냐면
연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살아있다의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연속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떠한 장소라 해도 되고 어떤 구조라 해도 되고, 이 구조 내에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떤 것이 B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이 구조만 존재한다라면 언젠가는 A는 고갈되게 되고 전부 B만 남아있게 돼. 그러면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더 이상 A는 B로 바뀔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이 존재는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살아있으려면 누군가가 A를 B로 바꾸어 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B를 A로 바꾸어야지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이 흰색의 어떠한 구조가 혹은 어떠한 것이 A를 B로 계속해서 바꾸어 준다라면 또 다른 무엇인가는 B를 A로 바꾸어 주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살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이 흰색의 구조 혹은 이 어떤 것에서 만들어진 B가 노란색의 어떤 것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되고, 노란색에서 생성된 A가 흰색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만 돼. 결국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야. 이걸 생물학적 용어로 무엇이라 하느냐면 대사회전이라 합니다. 턴오버라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대사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게 돼. 대사회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지. 대사회전이 이루어져야지만 살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원이 되게 됩니다. 그지?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한 바퀴 회전한 상태에서 여기 왔었을 때 똑같은 위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시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즉 내가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 있냐면 시간이 바뀌어 있는 거지. 그래서 완전한 원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지. 완전체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거야. 완전체가 되려면 원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 원이 된다는 얘기는 시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이어야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신을 표현을 할 때 신은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신은 언제든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야지만 완전한 원이 형성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돼? 어렵나? 완전한 원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같은 자리에 갔었을 때 뭐가 바뀌어 있냐면 시간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원을 이루고 있대 얘를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와 같은 용수철과 같은 형태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데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이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이 위치에 도달되어 있는데 무엇은 바뀌어 있냐면 시간은 바뀌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회전을 이루고 있지만 완전한 원은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이제 생물을 공부할 때 힘든 점이야. 생물을 공부할 때 이와 같은 어떤 하나의 규칙은 존재하되 이 규칙이 정확하게 원을 이루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물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을 이룬다는 말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항상성에 대한 개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지. 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은 적응과 진화에 대한 거야. 즉 얘는 바뀌지 않는다를 설명하는 것이고 얘는 바뀐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서로 상반되는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함께 다루고 있는 거지.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생물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모든 곳곳에서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살아있다에 대한 개념이면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5가지는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 합니다. 대사에 대한 것은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계속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크게 2가지로 배운 것이지, 하나는 동화작용, 또 하나는 이화작용. 이 내용도 교재에 나옵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동화란 단어와 이화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단어들이 전부 일본식 한자야. 일본식 한자를 처음에 한국의 생물학을 진행을 하던 사람들이 다 일본에서 학위를 받거나 혹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기에 한국의 생물학을 끌어간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한글음으로 표기를 해서 한국의 생물학 책을 만들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글자들이 다소 우리에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식 한자, 일본말을 가지고 한국의 생물학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편해.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뒤에서도 또 여러 번 설명을 할 것인데, 가수분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한글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본식 한자가 원래 일본말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희한하게 한자를 쓸 때는 한국식 문법이나 일본식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쓰고 있는 중국식 문법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지. 중국식 문법은 영어와 비슷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물이 첨가되어서 분해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첨가되어서 물이라고 표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사를 얘는 앞에 적어버리는 거지. 가는 첨가한다는 뜻이고 수는 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물을 첨가했어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첨가한다, 물을, 그리고 분해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지. 또 예를 들게 되면 식세포 작용도 마찬가지야. 글자를 보면 왠지 감은 오는데 정확히 이것에 대한 뜻을 들었을 때 바로 와닿지 않는 거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일본식 한자이고 우리하고는 문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야. 얘는 먹는다는 뜻이고 얘는 세포가 주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세포가 먹는 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먹는 세포가 작용이라 하니까 우리에게는 보다 더 쉽게 와닿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개념을 보고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본말을 가지고 한국의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동화도 마찬가지고 이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어색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빠르게 습득을 해서 여기에 빨리 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화합물을 보다 복잡한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동화라 합니다. 간단한 화합물을 복잡한 화합물로 전환시킬 때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야. 만약에 이 세상에 동화라고 하는 현상만 존재한다라면 그럼 어느 순간 간단한 화합물은 없어질 것이고 복잡한 화합물들로만 구성될 것이니까 더 이상 동화는 진행될 수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려면 누군가가 반대로도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화에 대한 개념이야. 이화는 보다 복잡한 화합물을 보다 간단한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화야. 이처럼 생물은 항상 일방향적인 것만 존재하면 생물은 성립될 수 없어요. 항상 턴오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된 간단한 화합물은 동화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성된 복잡한 화합물은 이화의 재료가 되게 되는 거지. 이게 대사회전에 대한 얘기야. 이것을 다루는 것이 대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생물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배웠지. 생물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가 있으면 현재는 소비자와 분해자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분해자에 대한 것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살아있는 생물을 먹는 것을 소비자라 하고 분해자는 생물이 죽은 사체를 먹어가지고 분해시키는 것을 분해자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소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살아있는 소를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먹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소비자가 되는 거야. 근데 소를 한 마리를 잡았는데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인 철수에게 소고기를 나누어 준 거지. 그러면 철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분해자가 돼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와 분해자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따로 나누어서 구분하기는 힘들더란 얘기야.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영양생물이라 하는 것이고 소비자와 분해자에 해당하는 것을 종속영양생물이라 합니다. 먼저 이제 이들 개념들을 가지고 대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려면 개념에 대한 것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흔히 유기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전적으로 유기물이란 유기체는 유기물로 구성된 어떤 물체란 뜻이야.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부르는 거야. 유기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 해서 이름을 유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기물을 생물학과에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과에서 정의를 해줘. 그래서 화학과에서 유기물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완전하게 산화시켰을 때 CO2와 물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완전하게 산화시켰을 때 CO2와 완전하게 산화시켰을 때 생성물이 물과 CO2가 되는 물질이니까 그러면 여기엔 이 유기물은
H와 O와 그리고 C로 구성이 되는 화합물이 유기물이 되게 되는 거야. 근데 산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H2O와 CO2이기 때문에 유기물에는 산소가 없더라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산화란 말은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생성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유기물을 간단하게 정의를 할 때 완전하게 산화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 물과 CO2란 말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화합물이야. 그래서 흔히 탄화수소 화합물을 유기물이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이 될 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간단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만 전환되면 동화가 되게 돼. 그래서 무조건 동화라해서 시작점이 무기물인 CO2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야. CO2는 H가 없으니까 얘는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인 것이지. CO2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유기물이 복잡한 유기물이 되는 것도 동화가 되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동화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CO2가 유기물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동화에 대해서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가지고 모델화한 것이지 이것만 동화라 하는 것은 아니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지? 마찬가지 이 복잡한 화합물이 유기물이 되게 되고 얘가 간단한 화합물로 바뀔 때 간단한 화합물이 CO2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들에 대한 관계가 뭐냐 그러면 얘가 생산자. 생산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물이 있지. 식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CO2를 받아들여서 CO2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어줘. 여기에서 주된 것은 동화가 되는 거지. 물론 식물 내에서 이 반응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식물에서도 유기물을 CO2로 바꾸어 주는데 여기에서 흰색의 양이 노란색의 양보다는 더 많아. 그러면 흰색의 양이 노란색의 양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 전체 반응을 다 합쳐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결국은 CO2를 유기물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식물은 이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돼. 식물도 이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있는 흰색의 반응이 노란색의 반응보다 양이 더 많아. 그러면 전체 반응에 대한 합은 CO2가 유기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식물로만 구성되는 생물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식물로만 구성이 되게 되면 언젠가는 무엇이 고갈되어 버리냐면 CO2가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대사 회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동물이지, 분해자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곰팡이가 되지. 곰팡이를 균이라 합니다. 균, 종류라 해서 균류라 하는 거야. 먼저 인식이 된 균이 곰팡이가 먼저 인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아무래도 세균보다는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더 빨리 관찰되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균이란 말은 이것도 일본 말이야. 세자가 우리는 작을 소자를 좋아하는데 일본 애들은 세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작은 균이라 해서 이름을 세균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이때 이 균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종속 영양 생물이 되게 되면 얘네들은 생산자의 유기물을 받아들여서 이때 받아들이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소비자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살아있는 것을 먹는 것이고 분해자는 죽은 사체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 차이인 것이지. 어쨌든 여기에서 남아있는 이 여분의 유기물을 얘가 이용을 하는 거야. 이용을 해서 이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이화를 일으키게 되면 CO2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동물과 곰팡이에서는 이화만 일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 동화가 일어나. 물론 CO2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야. 이건 나중에 착각하면 안 돼. 이렇게 적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찬가지. 노란색의 반응이 흰색의 반응보다는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전체 반응에 대한 합은 어쨌든 이들 종속 영양 생물은 유기물을 CO2로 바꿔주는 거야. 이 CO2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얘가 여기에 이용되게 되는 거야. 이게 생태학에서 얘기를 하는 물질 순환에 대한 개념이야. 이것도 결국은 대사 배전이지, 그지? 이제 대사 배전 이해가 되겠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쨌든 처음에 이 생물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할 때, 당연히 주체가 되는 것은 꽃과 같이 이쁜 식물들을 중심으로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얘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물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겠지. 그러지 않겠어? 내가 민들레를 좋아하니까 민들레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생물을 공부할래? 라고 한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내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생물을 공부한다가 많을까? 나겠지, 중심은.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물에 대한 주체는 식물보다는 당연히 내가 속하는 동물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이론들은 식물보다는 동물이 훨씬 더 잘 밝혀져 있고 더 많이 밝혀져 있는 거지. 왜냐하면 동물을 연구하는 자가 숫자가 식물을 연구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생물학과가 아니라 식물학과가 있었고 동물학과가 있었고 미생물학과가 있었고 세 개의 과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학문이.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과가 다 통합이 되게 된 거야, 생물학과로. 이때 통합이 되면 식물학에 사용하는 개념과 동물학에 사용하는 개념이 서로 다른 개념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지. 이때는 동물학을 전공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개념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수렴이 되느냐 하면 동물학적 개념으로 수렴이 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념들은 대부분 다 동물학에 사용하는 개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얘기도 차차 가면서 내가 풀어줄게.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 식물을 중심으로 연구하기보다는 동물을 중심으로 우리는 더 많이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나는 외부로부터 유기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야. 이때 그 다음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이것은 외요가 아니라 외가 아니라 나는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더라 인 거야. 여기에 있는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유기물 자체가 동물의 체내에, 특히 세포 내에 직접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여기에 내가 녹말을 뿌려준다 해가지고 세포가 녹말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실제 동화라든지 혹은 이화와 같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것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 그러면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세포 내부인 것이기 때문에 세포 내부로 어쨌든 물질은 전달될 수 있어야만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유기물이 직접 세포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더더군다나 나와 같은 동물의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유기물이 내 몸의 체내로 직접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되어서 발달했냐면 이와 같은 유기물을 내 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나는 물질들을 바꿔가지고 흡수를 했다는 얘기야. 이때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라든지 혹은 단백질이라든지 혹은 지방이라든지 이와 같은 물질들이 직접 내 몸 내부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얘를 흡수될 수 있는 형태,
예를 들게 되면 탄수화물은 잘게 쪼개게 되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질.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방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흡수될 수 없는 형태를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시키는 작업을 우리는 소화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분해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에는 이와 같이 개체가 있으면 개체 내로 함몰되어 있는 공간, 입, 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 이해가 돼? 관이 내부를 관통하고 있잖아.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얘를 소화관, 즉 소화가 일어나는 관이라 해서 소화관 혹은 강소라 해서 소화강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소화강 혹은 소화관 내에서 소화가 일어나게 돼. 즉 이와 같은 흡수될 수 없는 물질들이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가 되는 거지. 이 작용을 소화라 하는 거야. 소화를 한 궁극적인 목적은 흡수할 수 없으니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소화인 것이지. 그러면 얘는 소화는 흡수되기 위해서 일어난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분해된 물질들을 우리는 흡수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 대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세포 내에서 일어나게 돼. 즉, 여기 이 부위 흡수한 요 세포에서만 소화가 일어나는, 대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세포에서 대사가 일어나게 돼. 그러면 흡수된 물질들을 대사가 수행되는 세포로 옮겨줄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겠지. 이와 같이 하나의 개체 내에서 특정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물질들을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순환이라고 배웠지. 이것이 순환에 대한 개념이야. 조금 전에 유기물이 완전하게 산화가 된다는 표현을 썼지, 그지? 그러면 유기물이 산화가 될 때, 얘는 산화가 될 때 필요한 것이 산소가 필요하잖아. 물론 무조건 산소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야. 이것은 차차 하도록 하자, 알겠지? 그러면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를 이용을 해서 산화를 시키면 CO2가 만들어지게 돼. 내 몸 내부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CO2를 계속 내 몸속에 남겨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CO2를 내보내야만 되는 거지. 그러면 산소는 받아들이고 CO2는 내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긴 이와 같은 대사를 통해 가지고 형성된 CO2는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여야만 돼. CO2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산소는 받아들여야만 돼. 이와 같은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기관계를 우리는 호흡계라 하는 거지. 이걸 흔히 이제 물론 얘는 진정한 호흡이 아니라 외호흡을 우리가 흔히 생리학적으로 호흡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이 또한 마찬가지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대사가 일어나는 세포와는 또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연결해 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거지. 이게 순환에 대한 개념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항상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은 생성물로 바뀌게 되면 이 생성물 중에 나에게 필요한 물질도 있고 나에게 필요 없는 물질도 있어요.
이와 같이 반응 결과 개체에 필요하지 않은 생성물은 이건 전부 내 몸에 나쁜 거야. 왜 나쁘냐 하면 우리가 나쁘다라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칼로 나를 찌른다든지 혹은 독을 먹어가지고 바로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긴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나는 제한된 공간인데 이 제한된 공간에다가 필요 없는 물질들을 계속 쌓아두게 되면 결국은 팽창해서 터져버리겠지, 그치?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질들은 전부 내 몸에 나쁜 것들이야.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나는 내 몸 밖으로 빼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개체에 필요하지 않은 반응 생성물을 흔히 대사,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노폐물이라 해서 대사 노폐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대사 노폐물은 내 몸 밖으로 빼내야만 돼. 대사 노폐물을 내 몸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배설이라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실제 대사 노폐물이 생성된 것은 여기에서 대사 노폐물이 생성된 것이지. 여기에서 받아들인 이 물질들이 대사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물질들도 만들고 필요 없는 물질들도 생성이 되게 돼. 이 필요 없는 물질들이 이 장소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순환에 대한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물질 대사 영역에서 왜 소화와 호흡과 순환과 배설을 다루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실제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을 대사를 하는 것인데 이 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동물은 이와 같은 생물학적인 현상이 필요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물체의 기능적인 현상이 뭐가 있냐면 소화와 호흡과 대사와 배설이 있더란 얘기야.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여기에서 이 물질대사 파트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생물 1에서. 그래서 물질대사 그러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물질대사를 하는 거야. 그러나 실제 물질대사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물질대사가 아니라 이것이 물질대사인 것이지. 그러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내 몸의 개체 내에서 이와 같은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체가 가지는 생리학적인 현상, 기능적인 현상이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더란 얘기야. 이왕 여기에서 개념이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개체에 필요하지 않은 반응 생성물은 대사 노폐물이라 하고 대사 노폐물을 내 몸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배설이라 하면 그러면 여기에는 이 현상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CO2 또한 마찬가지 대사 노폐물이야. 이 대사 노폐물이 그러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것도 배설이라 하냐? 그건 예외적으로 아니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 간의 약속에 대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사 노폐물이 여기에 있는 외호흡 활동을 통해서 폐를 통해 가지고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얘는 배설로 취급하지 않고 외호흡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폐를 통해 가지고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도 빠져나가고 CO2도 빠져나가게 돼. 그러면 물과 CO2가 폐를 통해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외호흡 활동이 되게 되면 물과 CO2가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배설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대사 노폐물을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기화를 통해서 폐를 통해 가지고 기화될 때 나가는 것은 배설로 취급하지 않고 얘는 외호흡으로 두는 거야. 이것이 물질 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과 항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현상은 대사회전이라 했지. 대사회전을 모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원이라 그랬어요. 원이란 말은 어쨌든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여기로 돌아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대사회전의 주체가 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 원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왔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여기는 여기가 아니잖아. 이해가 돼? 요 점과 요 점은 다르잖아. 그러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되지 않는 거지. 이게 반응과 항상성에 대한 개념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반응과 항상성에서 자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시스템에 우리는 생물학을 하는 것이니까 생물체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자. 어떤 시스템이, 어떤 체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힘, 어떤 체제의 어떤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자극이라 해. 우리는 생물학이니까 이것의 주체가 생물이 되겠지. 생물에서는 구조적이란 말은 바꾸게 되면 형태적이라 했지.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이라고 그랬지. 생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생물학적 자극이란 말은 생물의 형태적, 생리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자극이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바뀌어버리게 되면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될 수 없다는 얘기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극이 주어질 때 나는 이 자극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돼. 이걸 항상성이라는 거야. 항상성이란 어떤 체제의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성을 가져야지만 살아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극은 변화시키는 힘이고 얘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힘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생물이 여기 이 수준에 존재했었어요. 여기에 자극에 대한 힘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얘를 힘을 누르고 있어. 그러면 자극에 대한 결과가 여기 이 위치에 있던 어떠한 구조적인 생리적인 특징이 여기로 바뀌어버리겠지. 그럼 변화가 되어버리게 되면 살아있다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려면, 유지하려면 이것과 정반대의 힘이 작용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두 힘이 상쇄가 되니까 얘는 이 위치에서 유지될 수 있다가 성립이 되게 되겠지. 이것을 반응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자극에 대해서 항상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생물학적인 힘을 반응이라 하는 거야. 자극에 대항하는
생물학적 현상, 생물학적 힘. 힘이라 해도 되고 일이라 해도 되고 이것을 반응이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론적으로 항상 일정하려면 자극의 힘의 크기와 반응의 힘의 크기가 같으면 얘가 이 자리에 있겠지. 근데 같을 것이냐 같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관찰을 해봐야만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자극에 대한 힘과 반응에 대한 힘이 같다가 되게 되면 그럼 얘는 일정하다가 되는 거지. 이 말이 이해됐어? 근데 자극이 반응에 대한 힘보다 크거나 자극이 반응에 대한 힘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러면 얘는 일정하지 않다가 되는 거지. 즉 변화가 일어난다가 되는 거야. 조금 전에 변화가 일어나면 뭐라 그랬지? 살아 있을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병이 되는 거야. 대부분 생물을 처음 공부할 때 질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극에 대한 힘이 100만큼의 힘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반응에 대한 힘도 100이라고 하는 힘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자꾸 질문을 해. 맞아. 근데 모든 사람이 100을 만들지는 않더란 얘기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즉 나는 뇌를 가지고 있고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지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체인 거야. 그러나 나의 실제 주체는 하나하나의 세포인 거지. 이 세포가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을 인지할 수는 없지. 사물을 본다든지 사물을 느낀다든지 소리를 듣는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뇌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자극의 크기가 100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지만 실제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이 100이라는 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에 대한 힘은 10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고 11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이게 우리는 어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만 년 전에 사람이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40억 년 전에 생물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럼 40억 년 동안 끊임없이 환경에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많은 생물들이 처음에는 90의 힘을 가지는 놈도 있고 100의 힘을 가지는 놈도 있고 110의 힘을 가지는 놈들이 다 다양하게 존재했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90의 힘을 가지거나 110의 힘을 발휘하는 놈들은 다 죽어버렸겠지. 결국은 살아남는 것들은 100의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살아남아 있겠지. 이 말이 이해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재 존재하는 생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100의 힘을 가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란 얘기야. 그러나 모두는 아니더란 얘기지. 어떤 것들은 90의 힘을 가지는 존재도 있고 어떤 것은 110의 힘을 발휘하는 것들도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생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지 이 생물들만 존재한다라고 배우는 것은 아니란 얘기야.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병이 있잖아. 이 말이 이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아니 여기가 100이니까 여기는 100이 만들어져야 돼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100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90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110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내 몸에 포도당의 농도, 혈액내의 포도당 농도를 쪽발이들이 혈당이라고 그래. 그럼 혈당이 정상인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혈당이 높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혈당이 낮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나와 같이 100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정상의 혈당을 가지는 것이고 110의 힘을 가지는 사람은 저혈당이 될 것이고
90의 힘을 가지는 사람은 고혈당이 되게 되는 거지. 요 말이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걸 두고 왜 저 사람은 저혈당이야? 왜 저 사람은 고혈당이야?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우리는 이 사람을 관찰을 하고 저혈당이다. 아,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아는 거지. 왜 문제가 있어야 돼가 아니라 관찰된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생물학적인 추론인 거야. 즉, 자극이 100이 주어졌으니까 반응에 대한 힘이 얼마가 될까가 생물학적 추론이 아니고, 우리는 자극에 대한 것도 관찰을 하고 사람의 반응에 대한 것도 관찰을 해가지고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생물학적인 추론이 되는 거야.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겠어? 응. 이걸 다루는 것이 반응과 항상성에 대한 얘기야. 뒤에서 다시 설명은 할 것인데, 세균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체, 생명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자극을 받는 주체와 이 자극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는 주체가 똑같은 주체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근데 사람의 경우에 사람은 많다. 세포가 다세포. 여러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더더군다나 여러 기관들로, 여러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가 모든 자극에 대한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 현재 내가 지금 열심히 말을 하고 있으면 이 음파에 대한 것을 감지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귀를 통해서만 감지가 되지 눈을 통해서는 감지가 안 되잖아. 이처럼 특정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 자극에 대해서 자극을 감지하는 수용부가 존재하면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부위가 또 따로 존재하는 거야. 이때 반응의 형태는 근육의 활동을 우리가 흔히 운동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들을 분비해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활동이나 물질 분비를 통해서 우리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극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위와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위가 다르니까 이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거야. 이것을 세포 간의 신호전달이라 하는 거야. 세포 간의 신호전달은 나중에 뒤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것입니다. 가장 고전적으로 세포 간의 신호전달은 하나는 신경계가 있고 또 하나는 호르몬 조절이 있어요. 신경계의 경우에는 감지하는 수용부에 세포가 있고 반응하는 세포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세포가 형태가 여기에는 이 세포에까지 이렇게 뻗어 있어요. 하나의 세포가 굉장히 큰 세포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포가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세포에다가 자극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경계의 특징이 되게 되면 호르몬 조절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흰색의 세포와 붉은색 세포 간에 서로 소통, 신호를 전달할 때 얘가 특정 물질을 분비하고 이렇게 분비된 물질이 얘를 자극을 해주는 거야. 이때 이 물질을 우리가 호르몬이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질을 통해 가지고 이 세포가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이란 말이나 인지라고 하는 말은 개체 수준에서, 특히 뇌를 가지고 있는 개체 수준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물학에서 인지나 인식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전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지하듯이 세포가 인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포의 어떠한 형태, 반응에 대한 기능적인,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는 인식이라고 표현할 뿐인 거야. 생물학에서 인지나 인식은 물질 간의 결합을, 특이적인 결합을 인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물학에서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는 말은 두 물질의 결합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세포가 이 물질 호르몬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말은 이 호르몬과 결합할 수 있는 이 세포에 어떤 물질이 존재할 거란 얘기야. 색깔을 달리 해볼까?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이때 두 물질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물질과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결합을 했단 말이야.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하나는 리간드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하나는 수용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에 대해서 표현할 때 결합하는 두 물질이 있으면 하나의 물질은 리간드라 하고 하나의 물질은 수용체라 한다. 이때 어느 것을 리간드라 하고 어느 것을 수용체라 할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A를 리간드라 해도 되고 B를 리간드라 해도 돼. 대신 이건 국어학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한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B의 리간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곧 이어서 바로 B가 A의 리간드이다라고 하게 되면 좀 뭔가가 어색하잖아. 그래서 이 두 문장은 각각 따로 존재할 때는 성립되는 문장이지만 함께 한 문단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의 문단에서 A가 B의 리간드이다라고 표현한다라면 B는 A의 수용체이다라고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나 이제 챕터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챕터가 바뀌게 되면 B가 A의 리간드이다도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들이고 보다 더 자세한 개념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은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자. 이걸 다루는 것이 반응과 항상성이 되게 됩니다. 3번부터는 좀 끊었다 하자. 좀 쉬었다 합시다.